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라고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줌마. 하지만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정치맘 콩이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 다들 보셨죠?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정승으로 이기긴 이겼는데 정작 코피 터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얻어맞은 건 민주당 아니냐라며 씁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선거철이 되면 네거티브나 마타도어가 난무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정말 기괴함 그 자체였습니다. 무당이라고 떠드는 타당의 당대표가, 그것도 민주당적을 단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사람이 평택을에 기어 나와서는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는 해괴한 슬로건을 걸고 선거판을 흔들었습니다. 무당을 자처한다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공식 후보를 향해 매일같이 융단 폭격을 퍼붓고 급기야 오물이라는 참담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무리 배지가 중요하다 한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형 평론가들이 저마다 평을 내놓더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어준 씨입니다.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승리 같지 않은 찝찝한 승리가 되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불발을 꼽더군요. 일단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대통령 지지율은 충분히 높았는데 선거는 생각보다 쉽게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선거 직후야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선거 끝나자마자 연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자, 출발점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 조국당 합당 실패입니다. 그 합당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안 해서 서울시장을 내주고 부산 북구갑에서 졌습니까? 교묘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평택을 말고 지지층을 몰빵하며 민주당 후보를 난사한 지역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데이터를 보면 진실이 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내줬지만 서울의 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이 17곳이나 이겼고 서울시의회는 81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합당 불발 때문에 야권 지지층의 마음이 떠나 투표를 안 했다면 구청장이랑 시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처참하게 졌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구청장과 시의원은 민주당을 찍으면서도 시장은 오세훈을 선택하는 아주 냉정한 교차 투표를 했습니다. 이건 합당 문제가 아니라 후보 개인의 인지도 내지는 개인기와 선거 전략의 실패였던 겁니다. 부산 북구갑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로 보수표가 완전히 쪼개져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게 밥상을 차려준 절대 유리한 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1.7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을까요? 정청래가 하정우를 도우러 간답시고 부산 북구갑에 가서 오빠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어왔고 보수 재건을 기치로 내건 한동훈 후보의 무서운 개인기가 보수층을 막판에 결집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북구갑과 평택을은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는 보수의 분열이었고 하나는 진보의 분열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보수 재건이라는 비전을 얘기했고 조국은 오직 민주당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에만 몰빵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한동훈은 거대 양당을 뚫고 생활했고 조국은 3등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으며 민주진영 표만 반토막 내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에게 어부지리 승리를 헌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어준 씨는 뜬금없이 민주당 내부에서 미래 권력을 놓고 다툼이 있어서 풀파워를 못 썼다면서 전북 지역을 예로 듭니다. 영상 잠깐 더 보시죠. 민주당 내부에서 미래 권력을 놓고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풀 파워로 치르지 못했다. 예를 들면 전북, 선거 국면에서 탈당, 무소속 출마하면 이거는 바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그쪽 힘을 실어주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 8월 전당대회를 바라본 거겠죠, 아마도? 저도 이 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당대표의 역할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부산에서는 오빠 발언 리스크로 발이 묶여 가지도 못했고
전북에서는 기괴한 공천 파동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쏟아지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겁니다. 만약 전북마저 내준다면 정청래 당대표 본인의 연임 가선에 치명상을 입을 게 뻔하니까 당대표라는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서 전북에만 올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이 직접 전략 공천을 하고 후원회장까지 맡았던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딱 한 번 가본 게 전부입니다. 당의 후보가 조국혁신당의 무차별 총질에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다구리를 당하는데도 당대표는 평택을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국이나 친문 세력들과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몸을 사린 거 아닙니까? 사적인 감정과 당권 연임이라는 사욕으로 정치를 하면 선거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처참한 사례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김어준 씨의 뻔뻔한 이중잣대입니다. 전북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들에겐 바로 선을 그었어야지 당의 에너지를 소진했다며 불호령을 내리면서 평택을에서 민주당 공식 후보를 난도질한 타당의 조국 대표에게는 왜 단 한마디도 선을 그으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여기에 한술 더 뜬 사람이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 숨은 실세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른바 삼철 중 한 사람, 바로 이호철 전 수석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민주당에서 어떠한 공식 당직도 선거 책임도 지지 않는 평당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 뒤에 숨어서 대놓고 조국을 지지하며 나는 평당원이다, 나를 징계해봐라 하고 당을 향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자기 당 후보의 등에 칼을 꽂으며 타당 후보를 찍으라고 당원들을 선동한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호철은 그냥 평당원인데 영향력이 있겠냐고 하겠죠. 여러분, 문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자 실세였던 삼철이 정말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평당원입니까? 원래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김용남 후보가 굴러온 돌처럼 보이고 차기 대권이라는 김칫국을 사발째 들이키는 친문 진영의 자산 조국이 훨씬 예뻐 보였으니 이런 치사한 짓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김어준 씨는 이호철의 이런 추악한 분열 행위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조국과 친문 권력자들이 벌이는 하극상은 착한 분열이고 보호해야 할 성역입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비겁한 이중잣대입니다. 김어준 씨는 당의 에너지를 불필요한 데 써서 유권자들의 투표 근육이 들썩이지 않았고 동지와 싸우는 갈등을 보며 마음이 흩어졌다는 감성적인 핑계를 댑니다. 투표 근육 같은 소리 마시고 본인들이 빅스피커라는 권력으로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후보를 흔들어대고 선거를 더러운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든 것에 반성부터 하십시오. 입만 열면 조국 가족이 억울하게 도륙당했다고 피를 토하듯 떠들던 당신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족사를 들추며 선거판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거티브도 선이 있고 인간적인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이들이 찝찝한 선거 승리의 첫 번째 이유로 합당 불발을 목 놓아 외치는 속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2년 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장 총선 전에 합당해라,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께 상식의 눈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상견례도 하기 전에 한쪽 집안에서 우리 집 식구에게 손가락질하며 온갖 욕을 해댑니다. 그것도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우리 집안 사람을 오물이라고 쓰레기라고 취급하며 동네방네 떠들어대면 여러분 같으면 이 결혼 성사시키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대와 평생을 한 집에서 결혼해서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결혼을 염두에 두었다면 상식과 금도는 지켰어야지요. 이제 합당을 못해서 졌다는 대책 없는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그보다 왜 2030 청년들이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않는지, 그들을 끌어올 대안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조국 사태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갈라놓은 사건입니다. 40대 장년층은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것이 담론을 보며 조국을 지켰을지 몰라도 당장 취업과 입시 전쟁을 치르는 2030 청년들에게는 내 삶과 직결된 공정성이라는 미시 담론이 훨씬 절박했습니다. 청년들은 조국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가 상징하는 불공정 논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입니다. 위에서 억지로 합당을 한다고 해서 이 청년들의 정서와 앙금이 지워지거나 결집할 리 만무합니다. 청년층이 왜 점점 보수화되냐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을 끌어안을 진짜 방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답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말씀하시고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동장을 넓히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가 민주당으로 넘어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줬습니까? 오히려 굴러온 돌 취급하며 배척하고
선거 때마다 순혈주의만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난 대선 때 정말 뜨악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급기야 불법 계엄 선포라는 나라의 존폐를 뒤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고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으니 압승할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49.42%를 얻으며 당선은 되었지만 결국 50%의 벽을 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 진영의 지지율은 50%의 벽에 갇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끼리만 뭉치면 이긴다는 순혈주의 집토끼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진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의 범주까지 과감하게 끌어들여 운동장을 넓게 쓸 고민을 해야 합니다. 2030 세대와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페미니즘 정치로 인해 청년 남성들의 표를 잃었다면 여성의 인권을 지우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극적인 젠더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갈라치기 하는 정치는 손절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치인들의 과감한 세대교체까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선거를 바라본 저의 솔직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맘 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